마르틴 부버가 심리치료에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리 홍성현 선생님 번역도 열심히 해주셨고 발표해 주시죠. 저희 마르틴 부버의 대화 철학이 심리치료학계에 미친 영향력과 지속적인 기여라는 논문을 찾게 돼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정신건강과 치료와 관련된 삶을 살았고 그가 심리치료에 미친 영향은 오늘날까지 계속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버가 일단 고전적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내담자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담자의 고통을 마주하려 하지 않고 마치 좀 무의식만 파헤치려고 하고 전의를 해석하기만 했다. 이렇게 첫 만남은 점점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첫 만남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버가 구스타프 칼 융과 오랫동안 애증의 관계를 맺어온 걸로 여기 논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로 논쟁이 치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프로이트 또는 프로이트 학파보다는 융과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뭐 프로이트한테 있어서는 종교는 어떤 이화적인 환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융과 부버에게 있어서는 프로이트가 영적으로 억압된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버와 내담자 중심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카일 로저스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또 맺어왔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들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마르틴 부버가 환자가 자기 편에서 얼싸안음을 행하고 일어나는 일을 의사편 극에서도 체험하려는 생각을 하고 또 이에 성공한다면 치료라는 특수한 관계는 그 순간에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 치료자의 자아와 치료자의 감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솔직성을 더 크게 강조하며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관점, 가치, 해석을 부과하는 태도를 버리게 된 것. 그 내담자 중심 치료의 핵심이죠. 그것은 부버가 말한 나눠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버와 로저스의 대화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스크립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버는 심리치료 학파를 설립한 적은 없고요. 또 심리치료 학계에 소속되기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 로저스는 이러한 태도에 많은 측면을 취했고 이것을 내담자 중심 접근으로 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영향력은 엄청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모든 심리치료 학파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이트 학파, 융의 분석심리학파, 대인관계학, 대상관계학, 자기심리학, 실존치료, 게슈탈트, 가족치료, 맥락적 가족치료와 같은 이렇게 전반적인 모든 심리치료학파에서 부버의 생각을 토대로 이것들이 분명해졌다고 여기서는 밝히고 있고요. 실존적 정신치료자인 루드윅 빈스 방거와도 오랫동안 연락을 하면서 우정을 유지해오면서 초개인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실존적 인본주의적 심리치료의 발전에 있어서 부버가 창시자로 간주된다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락적 치료의 창시자 역시 자신들의 생각이 부버에게서 파생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부버는 최초로 보살핌과 인간관계의 수준에서 치료의 원리를 공식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버는 치료를 완전한 관계에 대한 노력을 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술은 증상 변화에 대한 시도, 따라서 암묵적으로 비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버는 어떤 다른 사상가들보다도 더 책임있는 인간관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고요. 또 관계와 대인관계적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깊은 문제를 민감하게 정의를 내렸고 책임있는 나눠 대화의 정신 안에서 자아는 합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현대의 정신분석학에서 상호주관적 정신분석과 대화심리치료 역시 부버의 사상과 매우 닮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의 핵심은 통찰과 해석이 아닌 대화와 치료적 만남이라는 점에서 뭐 알프레드 아들러, 오토 랭크, 위니콜과 같은 이들의 업적에서도 부부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르틴 부버가 말하는 그 심리치료의 근본적인 기제는 뭐냐 했을 때 부버가 말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부버는 한 사람의 영혼은 절대 혼자서 병들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항상 관계 속에 존재하고 또 다른 인간 역시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존재에 내가 존재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한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진정한 치료는 절대 자기개발 서적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혼자서 슬퍼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나 자신, 현실 세계를 혼자 치료할 수는 없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버가 말한 부분에서요. 심리치료사는 아픈 영혼을 살피고 치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간의 벗겨진 심연과 인간의 내용한 책임에 직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심리치료사는 과학의 전통과 그 이제 학파 이론만 갖춘 단순한 사람으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심연을 객관화하고 거기에 접근하려 노력하고 또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것을 변환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심연은 행동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로서의 치료자 자신, 훈련받고 연습한 것이 아닌 그 아래에 숨겨놓은 전체로서의 자신을 바랄 뿐이다 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어둡고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심리치료사들이 그것과 맞서고 극복하려고 작은 노력만 갖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질서와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 소멸의 끝에서조차도 혼돈과 악에 맞서고 극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적으로만 훈련받은 전문가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역설적으로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뭐 심리치료사들이 의사 혹은 상담사 그 순간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위기를 훈련받은 방법대로만 이제 대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내담자는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심리치료사가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더라도 뭐 심연의 부름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 관계 속에서 치료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름을 통한 만남은 치료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네, 그것은 지금까지 뭐 학파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과 매우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간적 관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의 본래 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자서전적인 단편 이야기들을 풀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푸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 6가지 정도 크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르틴 부버가 3살 때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그런 연극 활동, 그 경력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30살에 처음으로 다시 어머니를 보게 됐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파란 눈 속에서 다시 한번 저 단어를 찾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머니와의 그런 발달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버가 저 단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단어는 밑에 나와 있듯이 사람 간 진정한 만남의 실패, 상호작용 또는 접촉의 실패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부버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제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찰하면서 이제 배워온 것들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홀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부버가 7살 때 이제 어린 아이다운 모습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의 목을 이렇게 쓰다듬는데, 그게 이제 말에게는 되게 귀찮고 괴롭히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험한 것은 바로 타인이었다. 내가 이제 말을 쓰다듬는 행위를 통해서 그 말은 타인이었고, 그래서 상대방이 한없는 타다성을 경험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에게 재미를 주었던 그 쓰다듬는 행동에서 갑자기 내 손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 행동은 전과 같이 계속 되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같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만남의 희생으로 자신의 기분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개인적 만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분 전환, 나의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은 한없는 어떤 타자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심리치료의 정의적인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렬한 개인적인 상호교류와 그 후 사건에 대한 오랜 성찰의 시간을 포함해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의학적이고 심리치료적인 대화라는 것은 초기에 나, 너 관계 이후 나 그것으로 이동했다가 그리고 다시 그 나 그것의 지혜의 결실과 나락의 과정 속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나 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칠면조라고 스스로 생각한 정신병을 앓는 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왕자 이야기에서 치료자는 어떤 치료 기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왕자의 주치의 치료자는 사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 왕자의 세계로부터 그 환자를 되찾기 위해서 정신병 환자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의식의 영역, 즉 이 왕자가 내가 칠면조로 생각해서 테이블 식탁 아래에 내려가서 이제 발가벗은 상태로 이렇게 빵을 쪼아 먹거든요. 부스러기를. 그래서 치료자 역시 똑같이 옷을 다 벗고 왕자랑 똑같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나도 칠면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치료 방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나 자신의 모습을 완전 포기하고 그 안으로 같이 정신병 환자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많은 그런 주치의들의 행동들이 미친 짓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바로 치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모든 가족을 계속해서 잃은 어떤 불행한 유대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유대인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라포 형성이 되고 치료적인 관계에 들어섰는데, 그러다가 이제 심리치료자가 부부가 안식년을 계획하면서 그 여성과의 이제 상담이 이제 잠깐 종결이 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미리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지만 그 내담자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작업한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됐다. 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다. 하고 이제 상처 입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치료자가 떠난 후에 그 환자에게 사무실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실 사무실 열쇠를 주면서 그 빈 사무실, 빈 센터에 혼자 정기적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뭐 화분이나 식물들에 물을 주고 마치 뭐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나가는 것처럼 혼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아니 사무실 열쇠를 어떻게 주냐, 이걸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러한 미친 짓이 여기서는 치료적으로 확실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어떻게 그 환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시간에 대한 고뇌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청년의 운명적인 방문이 있었는데, 부부가 어느 날 이제 잘 모르는 청년을 방문을 맞이했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편하게 어떤 친화적인 만남이 되도록 내버려뒀고 그를 이제 태만하게 여기진 않았지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이제 함께 주의 깊게 열려있는 대화를 했어요. 그치만 이제 부부가 그가 꺼내놓지 않은 문제들에서 딱히 추측하진 않고 그냥 겉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에 이제 집중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청년이 이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 핵심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이 나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그는 나에게 왔고 바로 이 시간에 왔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래에 이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사랑과 진정한 만남의 실패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버 역시. 그러면서 부버가 그 청년을 그것으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너로 대하지도 못해서 이렇게 만남의 접촉이 어려웠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성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나너 과정으로의 심리치료 핵심이 드러나는데, 한 독특한 개인이 어떤 한 독특한 치료자에게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죄책감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부버는 신경증적 죄책감과 실제적 죄책감을 구별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신경증적 죄책감이란 정말 진정으로 죄를 씻어내는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즉, 이 처벌은 나한테 너무 가혹해. 그래서 죄를 빨리 씻어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라면, 실제적인 죄책감이라는 건 정말 깊고 고통스러운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게 수반된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살인자 카인의 외침, 나의 죄는 용서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라고 절절하게 외쳤던 그 이야기를 예시로 들면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 죄책감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9번은 3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스스로 나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탐구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 죄책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질서가 손상된 그 죄, 그 자체에서 나의 죄에 대한 교정 또는 수정을 일으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학자가 또 조금 더 정리한 부분은 정적인 죄의식, 스태틱 길트와 고무시키는 죄책감, 애니메이팅 길트로 또 구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적인 죄의식이라는 건 나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고, 그리고 자아를 얼어붙게 만들며 일반적인 경험을 마비시키고 죄책감을 회피하게 만든다. 이 죄의식은 무감각한 죄책감이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고무시키는 죄책감은 그 죄책감을 통해서 개선과 변화의 목표를 향해 힘을 북돋우며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인 같은 이런 살인자가 교정 같은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도둑이라면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돌이키냐, 엎어진 물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9번은 존재의 순리에 대한 상처는 가해를 입은 곳에서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심리치료의 근본적인 프로젝트와 인간성의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부버가 가장 가슴 울리는 기여한 것이 바로 치료의 최종 목표가 바로 교정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비평 부분이 나오는데요. 부버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에도 약점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술의 부족은 치료를 허둥거리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나-너 관계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엄격한 훈련도 요구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나눠 관계의 필요성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면 이거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만남을 통해 매우 치유가 되는 첫 만남이지만 이게 자기애적인 치료자에게 의해서 오용되고 처치되기가 쉽다. 그래서 자신의 진리를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남용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우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이론가라는 이름만큼 부버가 자신의 이론만큼 높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버는 나 자신의 상처의 깊이를 계속 탐구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누구나 아는 그런 심리치료, 심리분석의 대가들, 프로이트, 융, 멜라니 클라인,
이런 여러 심리 분석의 대가들은 이 논문에서 이제 사람보다는 이론에 더 많은 흥미를 가졌고 자신의 사상과 멘토의 학파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 환자를 이론의 단상에 희생시키는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을 세웠다라는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버가 노력을 기울인 거는 바로 누군가를 창문 앞으로 데려가서 밖을 보라고 알려주고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부버를 따라 창문 앞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알았지만 잊어버린 것들을 창문 밖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글자가 아주 크니 좋네요. 그쵸? 옛날에 그쵸. 그 글자 작게 했을 때. 발전해. 글자 구박을 받아서 자, 부버가 심리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문인데요. 저는 요 읽으면서 진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치료 대가들과 이렇게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게 놀랍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모르던 정말 그 뭐랄까 음지의 심리 치료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딱 뭐 우리가 아는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그 인기인들만 우리가 아는 거야. 셀럽들만. 잘라 이사도 막 하고 옛날에 그 장교수님 책 볼 때 느낌이랑 비슷해. 장교수님도 우리가 아는 뭐 유독실 선생님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진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류했다는구나. 이게 사실 저도 좀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자, 부버. 저는 부버에 이제 그 개인사가 좀 나왔잖아요. 네, 참 읽으면서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부버의 그 연대기에 그게 다시 눈에 띄더라고요. 3살 때 부친의 이혼으로 이때부터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이제 그런데 30살에 다시 만났을 때 그 어머니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매개구농. 매개구농. 그게 무슨 뜻이죠? 만남의 실패? 만남의 실패. 상호작용의 실패. 아니 저 빡친 걸 얘기한 건데 멋있게 얘기를 안 해. 빡친 거. 나 버리고 왔어? 씨. 그치 사실은 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배 뭐? 배개구농. 그욕 같다 그래도 들어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빡침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존중. 이런 거죠. 아 저게 엄마의 삶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렇죠. 저게 한 여성으로서의 삶이었구나 저분한테는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만나고 싶었지만 그 만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어머니가 봤을 때 그 순간이. 아니 그러면 애를 낳나? 부부는? 결혼했다고 나했죠. 결혼을 했다고 나오는데 애가 있다는 얘기. 애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30살에 엄마를 만났다고 하면 78년생이니까 1908년에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이제 나와 너를 집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나와 너 집필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거를 내가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정말 그 엄마의 부재로 인한 그럼 또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컸으니까 뭐 이 시대에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욕을 했겠지. 네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유대 그 공동체나 유대교 안에서 그 이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몰라서. 그럼 뭐 누가 알까요? 한국인으로서는 얘기. 그게 더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 또 부모를-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에 또 흔치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응. 맞아요. 대단하신 어머니. 신여성. 우리 엄마 아니어서 다행이야. 근데 진짜 저는 그 15년 걸렸잖아 이 책을 쓰는데. 근데 사실은 그 영감은 이 어머니의 부재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좀 어느 정도 이거에 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영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못했던 거지.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던 거야. 15년간. 15년간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부모가. 그러다가 그걸 이제 어느 순간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래서 참 한 사람의 이제 그 삶으로 보자면은 참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좀 가슴 아프면서도 그거를 또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글이나 어떤 이 관계에 관한 어떤 정리를 통해서 굉장히 좀 극복하고 싶었구나 이분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들 좀 이런 것들도 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복잡한 혼돈의 감정들을 엄청 느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의 어쨌든 어머니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글로 관계에 대한 고찰로 승화시켰다는 게 되게. 아니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작가야? 철학자. 철학자야? 누구야? 같은 부부? 응. 철학자 교수. 교수. 이 시대 교수들은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었어. 아 연극. 네. 조금만 해도 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학회도 안 만들고 자식도 안 가졌으니까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학회 자식을 안 가졌대? 아니 뭐 자식 얘기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 학회 안 만들고 이러니까 뭐 회사를 만들거나 뭐 누군가 같이 일해도 나 너로 하기 졸라 빡치잖아. 그러니까 선천적인 외톨이였을 것 같아. 계속 글로 쓰면서 계속 글로 풀면서. 그게 한번 궁금했는데. 근데 이 부부가 이게 지금 이게 번역이나 이제 번역보다 사실은 이 전체 맥락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 엄마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단순하고 진실한 자백으로 그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끝낸다. 나는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배워왔던 이 모든 것은 발코니에서 보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발코니 혼자 있었나? 엄마를 발코니에서 만난 것 같아. 엄마를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엄마 눈에서 대개근음을 달성하기는 했고, 그럼 도대체 진정한 만남이란 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얘기했듯이 이제 15년 동안 계속 감정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제 쌓아놨던 게 아닌가. 그 눈을 바라봤던 장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엄마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그렇지. 만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둘 사이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정이 없겠죠. 이 사람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상해온 감정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한 인간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맞아. 그냥 내 상상 속에 엄마가 있었다가 실제 엄마가 나타났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냥 인간적인 대화를 그렇지 인간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이 걸어온 길은 네가 알 수가 없다. 네가 걸어온 길만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만남 속에서도 부모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엄마 아니더라도 첫사랑이나 이렇게 사랑할 때 그쵸. 처음 만났을 때 나눠가 있다가 갈등하고 싸우고 볼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느껴지는 공허함?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 없어? 없는 것처럼 얘기를? 첫사랑이거든. 첫사랑 그러니까 얼굴 왜 빨개져? 아니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어릴 때 떠나가지고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서 더 낯설 것 같아.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는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지. 그렇지. 그렇죠?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봤잖아. 어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휴가 나갔더니 그 사람은 다른 남자? 머리가 내 눈을 봤을 때 내 눈이 멍해 있지. 눈빛이.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죠? 옛날. 옛날? 오늘 좀 자기 거면 위험하다 너. 많은 거네. 요즘 너 많이 들었어. 근데 그래요? 본인 경험은 아니고? 들은 얘기. 많이 들었지. 들은 얘기. 잘 빠져나갔다. 근데 여기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가장 가까운 친구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또
만나면 실패. 실제로 보니까 또 만나면 실패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하신 상상 속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추측을. 이거. 상상 속에서 엄청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막상 엄마를 만나서는 그런 대화를 안 못했어요. 그렇겠지. 엄마 무슨 말을 하고 엄마 아마 없겠지. 아니 이게 뭘 이거 번역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인 어머니? 아 거기 안 쓰이나요? 플레이메이트? 그런가 봐요. 근데 이가 이스라엘 이거 테라비브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거잖아 영어를. 뭐 어렵게 썼어. 그쵸? 좀 어려워요. 그치. 아니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까더니 아니 맨날 그 학술 그 실증적인 논문만 보다가 그러니까. 이런 서술을 보니까 뭔 말이야 이게. 막내 이게 죄지 막내 이게 죄야. 근데 부버가 그러니까 상담도 하기는 했던 거죠. 네네네. 그쵸? 네. 그 청년 얘기도 네, 부버 했어요. 얘기잖아요. 네. 왜 철학적 상담도 있잖아요. 맞아요. 철학 상담 굉장히 크죠. 철학 상담도. 사실 원래 상담이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부버가 이거를 하나의 학파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심리치료라는 어떤 그 전문가로서만 인식한 게 아니었다는 게 또 좀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집단 상담하면서 좀 이렇게 상담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말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상담을 하면서 내 남자가 만약에 네 앞에 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큰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너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러 왔는데 그때 너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의 이후 삶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네가 관계에 좀 임해라 라는 말들을 저희가 종종 하잖아요. 집단 상담할 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참 쉽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한 분 한 분을 이제 만나는 건데 부버도 저희와 그런 좀 비슷한 생각을 좀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역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같이 좀 책임지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 마음가짐을 빼고 어떤 전문가로서의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비장함. 뭐 비장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일말의 책임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자들이 좀 임해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요즘 현대의 상담은 오히려 이 부부 시대보다도 더 고민이 없고 정말 그 여기서 기술적이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 어떤 이론에 대한 종교적인 헌신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치료자가 어떤 이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선택과도 같은 거다. 얄롬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얄롬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진짜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이제 창문 얘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창문으로 데리고 가서 밖을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것처럼 부부는 진짜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과의 진짜 어떤 만남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또 갑자기 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담자들 보면 되게 한심해요. 난 인지 치료할 거야. 이 미친 새끼는 제정신인가. 그러면 이론이라는 거는 창문 틀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치료 이론을 너무 종교적으로 보수한다는 건 저 창문이어야 돼. 저 창문을 보여주는 느낌? 그걸 통해서 밖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문에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모양 모양 무늬? 그렇지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런 거. 우리게 더 세련됐어. 우리게 더 그럼 뭐라 그러지? 그 살 창문 살 같은 거지, 살. 그죠?
근데 뭐 상담 아니어도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나?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할 때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다 보면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결국 가족은 없고. 그렇죠. 돈에 중독돼 있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다 너희를 위한 거야.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걸 못 느끼고. 네. 굉장히 우선 선생님이 왜 때려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었는데. 저도 이해하는 시간을 발코니에서 발코니 갔다 와. 진짜. 집에 발코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진짜 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학교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하는데 학교에 관심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다니기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리 수업 때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큰아이가 이제 6학년 되니까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물었어요. 근데 얘들이 이걸 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근데 사실 원래 배움이란 거는 자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압축해서 어떤 지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때려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인간의 지식이란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원래인데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지식을 다뤄야 되니까 애들은 궁금하지 않은데 무조건 배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아까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시작했던 그 의미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서 이게 정말 뭐가 이제 중심이고 아닌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배움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새로운 거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감흥을 떨어뜨리는 이 감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원하지. 그래 감동 느끼면 안 돼. 열심히 기계처럼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왜 오감 발달 이런 걸 체험하면서 막 엄청난 뇌 활동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한테 이거는 물렁물렁한 거야. 이걸 그냥 말로 다 설명해 주는 거지. 그걸 만약에 언어적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체험하지 않고도 그냥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사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그 가인 얘기 나왔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의 가인. 그게 어떤 뭐 가벼운 죄책감이라고 그랬나? 신경질적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보니까 히브리어가 되게 그 중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게 나에 대한 형벌이 너무 크다 이건데 진짜 죄책감은 뭐라 그랬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내 죄는 너무도 크다, 무겁다. 내 죄 너무 이제 크다. 이제 이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죽이기 전도된 건 결국에는 나와 그것의 어떤 관계라면 또 그게 신경적인 죄책감이라면 진짜 나와 너의 관계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고 그런 깨닫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해서 이걸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빌어먹을 직업이 아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까 마틴 부버의 어떤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 경험시켜주려고 하는 거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이제 어떤 집단원이 집단을 떠나면서 했던 게 집단을 경험하니까 내 삶이 다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직면해야 되고 한다는 거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좀 더 얘기를 길게 해주세요. 아니 팟캐스트에서 얘기해가지고 또 얘기하려니까 감이 떨어지네. 팟캐스트 들으라고? 궁금하면? 궁금하면 우리 팟캐스트 들으세요. 생무상. 아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맛보는 좀 보여줘요. 요즘 구독이 55에서 궁금해요. 멈췄어. 55에서 멈췄어? 내가 어제 홍보했는데. 홍보 말고 찍게 해라. 알겠어. 내가 찍어줄게. 아니, 얘기 좀 해줘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이 필요하다. 내가 알던 것과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다를 수 무너지는 있다는 거. 다 모든 게 뒤틀리는. 무너지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이게 사고가 물렁물렁해지니까 그래야 사람들이랑 관계할 때도 보이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안 무너뜨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너무 방향. 힘들거든요. 그렇지. 힘들지 당연히. 그 순간 다 생각하면 그럼. 근데 죽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 연결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집단을 오래 하는 분들 보면은 한편으로 좀 존경스럽기도 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아, 맞아. 그 과정에서 계속 버텨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버텨내시면 정말 큰 변화가 있으세요. 그쵸. 네.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채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실 때도 있고 좀 그랬잖아요. 네.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공개 집단에서 밖에서 이제 했던 얘기 때문에 이제 좀 오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버텨내? 버틴 동기가 뭐예요? 동력. 동력 어, 변화를 해야겠다. 변화해야겠다. 왜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되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그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 만약에 리치님도 예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맞아요. 굳이 뭐 변하려고 안 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힘들어야 돼.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야 돼 삶이. 그러니까 어제도 집단에서 어떤 한 집단원 분이 그러니까 서로 좋아한다 이런 감정을 이제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끝은 아닐까? 이게 정말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죠.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좋아한 그 순간이 정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겪을 건 고난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네. 그러니까 시작인데. 아니 사실은 시작은 아니에요. 끝이죠 거기가. 그걸로 끝이고 사실은 내리막길이야.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야. 불꽃 탁 튀고 계속 좋아요? 평생 힘든 거야. 아니 그냥 좋은 건 말인 거고. 아, 너도 빨리 판타지에서 벗어나. 이거 판타지에서 벗어나. 그거 우리 현실로 시간이 그런 거 아니야? 내려와. 빨리. 그래서 일단 애를 낳아야지. 그래서 일단 그걸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점이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그냥 좋아. 그냥 속에 있는 말도 솔직하게 못하고 그냥 우린 좋아. 좋은 사이여야 해.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더 그냥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좋아라고 말하면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마음에 쌓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속내 다 털어내놓고 야 넌 나한테 너한테 이런 게 섭섭해. 그래 너는 나한테 어떤 게 섭섭해.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때서야 좋아라고 좀 말하면은 그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내려간 상태에서 좋다라는 말이 들리니까 그때서야 좀 좋다라는 말이 좀 들리는 게 있거든요. 부부싸움을 생각해봐. 그럼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다시 부활이 되는 거야 사실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면서 살아야지 정점 찍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되게 좀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갈등 없음을 좋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실은 갈등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어찌 보면 사랑인 건데 그거를 이제 많이들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제 집단원들도 그걸 이제 두려움을 얘기를 해서 제가 부부 싸움을 얘기해줬죠 지금. 저와 와이프가 싸웠던 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고.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저도 그 미친 듯을 적용을 해왔어요. 상담에서. 그 사무실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분이 집에만 계셔서 집 밖에서 뭘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변화하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힘은 안 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멋있네. 그래서 뭘 해볼 수 있을까 계속 찾아보다가 우리도 번호 키로 가봐야겠다. 책 읽는 게 좋다고 해서 얼마든지 와서 읽어라. 일단 집 밖을 벗어나고 싶다고. 근데 그게 해서. 이거를 읽고 나서 네, 이걸 읽고 나서 그 부분을 보고 되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지. 네, 이걸 읽고 나서 그렇게 했어요.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진짜 우린 지금 이제 이론이라는 틀 혹은 뭐 또 상담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윤리라는 그런 틀에 되게 많이 얽려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래 이제 이 치료들을 초기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뭐죠? 그 왜 교향곡 만든 사람 누구니? 교향곡 2번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 러시아의 그래.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를 치료했던 그 사람이 라흐마니노프를 치료하기 위해서 라흐마니노프 옆집 가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그 치료자한테 헌정을 했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미친 짓 같은, 그러니까 홍성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내담자가 상담자의 사무실에 와서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보통 일반적인 어떤 상담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자격증 박탈이야 너.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면조 막 이거랑 똑같은 거.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때는 미쳤구나. 실면조. 그렇죠? 싶지만 진짜 이게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동영상 이거 보시는 분들이 왜 싸우냐? 상담자랑 내담자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좀 관계적으로 끼어들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담자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상담자들 중에 그렇게 개입하기를 힘들어하고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아무튼 근데 이제 뒤에서도 뭐 비평인 부분에서는 뭐 마틴 부버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면에서 좀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평에 나왔던 게 자기애적인 상담자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개인 상담 중심일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이 집단 맥락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나름의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또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알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들을 심리치료에 미친 영향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그 로저스랑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더 세세하게.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적인 얘기들. 그렇죠. 더 그렇지. 깊은 얘기. 대화로 얘기를 좀 근데 더. 그거는 좀 약간 서로 이제 친분 쌓는 느낌? 그렇죠. 요게 나오는 공감하는 거는. 느낌을. 지금 얘네들도 이렇게 솔직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보면. 솔직히 너 내가 볼 때 로저스 솔직한 인간이 아니야. 개새끼 이거 솔직하지가 않아. 진솔성이 개새끼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나와 너 스터디 이제 8주차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 오늘 논문도 좋고요,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제 스터디하면서 느끼셨던 부분들 한마디씩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저 먼저 할게요. 이 나와 너 스터디 하면서 첫 발표랑 그 마무리 끝 발표를 제가 해서 했는데요. 하면서 책도 그렇고 부버에 대해서도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책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심리치료학에 영향을 미친 것들도 이제 이렇게 논문을 보면서 또 왜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대가들이 정말 엄청 많겠구나. 우리가 아는 것만이 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강의에서 혹은 책에서만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겠구나 싶으니까 더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더 이제 좀 폭넓게 바라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부버와의 만남이 참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 소감이야? 예, 전체 좀 한번 마지막. 여기 논문에서 좋았던 것. 그래도 하셔도 돼요. 네네. 저는 뭐 논문에서 이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치료자는 그러니까 아픈 영혼을 살피고 치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벗겨진 심연과 인간의 냉혹한 책임에 직면한다. 몇 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번역된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치료자가 심연을 객관화하여 그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격노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연은 행동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내담자들은 상담자들의 진심 어린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는 행동으로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머리로. 그런데 심연은 그런 행동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이 아무리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심연은 그저 심연을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심을 원하는 거야. 내담자들도 상담자의 진심, 그 심연 속에 있는 진심, 마음들을 원한다는 거죠. 즉 자기로서의 치료자 자신. 그러니까 이 셀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테라피스트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셀프라는 표현을 써요. 치료자를. 그러니까 치료자의 온전한 자신, 자기로서의 통합된 자신인 거죠. 그 심연까지도 함께 있는 이런 셀프로서의 치료자 자신, 훈련받고 연습한 것이 아닌 그 아래 숨겨놓은 전체로서의 자기, 셀프를 바랄 뿐이다. 내 남자들은 그런 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록 어둡고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죠? 나의 추악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비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건 통합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심연마저도 그게 아무리 그 심연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이제 어둡더라도 그것과 맞서고 그걸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작은 노력만 있다면 그 속에서 질서와 빛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도 한 사람의 심연을 원하기 때문에 내 거 다 까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히려 이게 네가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네가 진짜 질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 심지어 뭐 소멸의 끝에서도 혼돈과 악에 맞서고 극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자기는 셀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프라는 존재, 온전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네가 아무리 그 속에 혼란스럽고 힘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못난 것이 있더라도 그거를 드러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이 극복을 너무 이렇게 뭐 단점을 없애고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통의 극복인 거죠. 그것이 소통될 것 같지 않고 이해될 것 같지 않고 존중될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너도 그걸 존중할 수 있고 상대편도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심연의 부름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이 심연의 부름이란 거는 그 내담자 입장에서의 심연의 부름인 것 같아요. 내담자가 한 사람의 심연을 원하는 거야. 통합된 자기를 원하는 거죠. 그 부름을 들었다면 지적으로만 훈련받은 전문가에게는 위기다. 그러니까 치료자, 테라피스트에게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기회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어떤 통합된 자기, 나의 숨겨진 부분,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을 원해요. 그러면 치료자는 그걸 배우지 않았거든. 치료자는 치료 방법을 배웠지. 근데 그래서 치료자에게는 위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자들은 그가 의사인 순간에는,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훈련받은 방법대로만 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심연을 원하지만 내가 훈련된 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진단 나온 대로 이렇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저의 심연을 원해요. 저의 진심을 원해요. 그런데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저 사람을 대해. 이래도 이 관계는 이미 달라져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더라도 부름을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의 진심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모습일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나의 관계를 바꿔버린 거야.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치료받는 사람과 치료하는 사람 사이에는 실존의 심연 수준에서 진솔하며 사람다운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미 나의 심연을 원하는 걸 나는 이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똑같은, 외면적으로 똑같이 대할 수는 있지만 그 필요를 나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상담 관계가 많이 끝나요. 이때 상담자들이 상담 관계를 많이 끝내요. 뭐 예를 들면 상담자한테 저희가 또 다른 분들한테 상담 받으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담자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주로 많이 해드리는 말은 솔직하게 표현을 한번 해봐라. 이걸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상담자한테 가서 직접 표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담자한테 직접 표현을 하면 그때 우리 신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못 믿었냐,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심연을 원할 때 그 필요를 이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관계를 원한다는 걸 아는 거야. 이때 상담자들은 관계를 많이 종결해요. 왜냐면 필요는 느끼지만 나는 방법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부름을 통한 만남은 치료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하기만 한다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고 있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안 중요하다는 거야, 사실은 이 말은. 그러니까 뭐 인지치료하겠다고 자기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상담자들 정말 쳐 죽여야 돼. 삐처리 해주시나요? 네?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설마 이걸 다 읽으실 줄은 몰랐어요. 배운 이론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런 핵심이긴 말이죠. 했어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진짜 그래요. 자, 네, 또 맞죠. 저 하면은 요런 거를 이제 가볍게 빗대서 얘기하는 게 칠면조 왕자.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왕자가 칠면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아까 같은 치료자는 칠면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칠면조. 요게 낯설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솔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제 이쯤에서 상담자들이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심연을 원하는데 심연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고 자기가 한 것대로. 그래서 그 심연을 들여보는 게 뭐 상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소중한 관계를 맺을 때 참 그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연. 근데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심연 보기 싫거든. 그래요. 그래서 뭐 내 시면도 보기 싫은데 상대방 시면 그렇지. 내 심연을 퍼부어주고 싶지. 보는 거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오늘 이런 스터디가 아니었으면은 국어 모르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참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로저스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국어 좋아한다고 해야 돼. 그래. 저는 국어가 한 사람의 영혼은 절대 혼자서 병들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항상 관계 속에 존재하고 또 다른 인간 역시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진정한 치료는 절대 자기개발 서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혼자서 슬퍼질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스스로 그의 현실 세계를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논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사실 최근 정신분석의 최근 흐름이 상호 주관적인 대화 치료라는 또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건 역시 결국에는 이제 부보가 얘기했던 그런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관계라는 것은 이 치료라는 장면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부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니체님. 저희 번역은 안 했지만 여기 보면 I am most I when I am you 그래서 파울 시란 이렇게 쓰거든요. 맨 처음 앞페이지. 그래서 거기 제가 영어 이거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있을 때조차 나는 대부분 나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파울 시란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오. 네,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고생 엄청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도 있었고 거기서 막 죽을 뻔하고 가족도 다 죽고 막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그러니까 그 헨리 아브라모비치 이 사람이 이제 굳이 이런 걸 써놓은 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치료는 이런 부모와 같은 어떤 이런 그 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다 써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칼륨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전에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랬는데 부모가 이제 칼륨과 애정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그랬는데 칼륨조차도 그냥 참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참 만남을 가지면 좋아 그렇지 이렇게 보면 지시하는 입장이지 자기가 그 참 만남을 갖다가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논문을 봤을 때 근데 이제 부모는 이제 그걸 같이 하는 거 같이 참 만남을 같이 하는 거 이제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저는 부부가 참 좀 굉장히 우리 받고 있는 집단 상담에 보면 이제 방식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8주 동안 저희 스터디, 이제 나와는 스터디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스터디는 또 우리 밴드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8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스터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